안녕하세요. 병원 개업의 정석 메드라이트 TV입니다. 지난 시간에 오호준 원장님께서 개원 준비하면서 놓치기 쉬운 개원 초기 세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개원 초기 세팅이 매출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지만 더욱 조심해야 하는 건 부당하거나 거짓 청구를 나도 모르게 하는 상황에 처하지 않는 것이었는데요. 오늘도 역시 대부분의 원장님들께서 개원하면서 미처 생각해보지 못하지만 정말 주의하셔야 할 문제, 바로 무면허 의료 행위에 대해 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뭐랄까 생각보다 정말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고 또 잦은 분쟁 사유이기도 하죠. 네, 맞아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또 인지한 상태로 진료를 하는 경우가 드문 편이긴 합니다. 내가 보고 배웠던 대로 그냥 하던 부분이 많아서 나도 모르게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하게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요새는 분쟁이 워낙 많아져서 소송도 쉽게 하고 심지어 병원만 골라서 신고하는 파파라치까지 있다고 하니까요. 이거 미리 대비 안 하면 정말 큰일 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디까지가 합법적인 업무짓이고 어디부터가 이제 선을 넘는 무면허 의료 행위인지 그 경계를 좀 명확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하면 보통 그냥 면허 없는 사람이 의료행위 하는 것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보면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또 의료인이라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면허 외 행위가 핵심 중 하나죠. 아, 그러니까 의사라도 자신의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를 하면 그것도 무면허 의료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군요. 그럼 법에서 말하는 그 의료 행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단순히 뭐 주사 놓거나 수술하는 것만은 아닐 텐데요. 아, 네, 그렇죠. 법원 판례를 보면 그 기준이 좀 더 명확해집니다. 일단 의학적 전문 지식을 기초로 하는 진찰, 처방, 시술 같은 질병 예방이나 치료 행위는 당연히 포함되고요. 거기에 더해서 비의료인이 하면 보건위생상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까지 넓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의료기기를 사용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행위 자체의 위험성 그리고 전문성 필요 여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군요. 기계를 썼냐 안 썼냐가 아니라 그 행위 자체가 얼마나 위험하고 전문 지식이 필요한지, 그게 핵심이군요. 그럼 어떤 행위가 가능하고 또 어떤 건 안 되는지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그게 참 개별 행위마다 좀 따져봐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나 변호사님들 의견을 보면요. 그 행위 자체의 위험성이라든지 또 얼마나 침습적인지, 전문 지식이 필요한 정도, 당시 환자의 상태, 그리고 이제 시술하는 간호조무사나 직원의 숙련도 같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아, 네네. 종합적으로요? 그런데 의사의 지도 감독이라는 게 좀 모호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모든 행위에 항상 의사가 옆에 딱 붙어 있어야 하는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판례나 보건복지부 유권 해석을 보면요. 행위 유형이나 환자 상태에 따라서는 그냥 일반적인 수준의 지도 감독으로 충분한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아. 하지만 이것도 결국 사안별로 판단될 문제라서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긴 좀 어렵습니다. 네. 그럼 실제 의료 현장에서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간호조무사의 경우는 업무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이게 특히 좀 헷갈리는 부분 같아요. 네, 중요하죠. 의료법 제80조의 2를 보면요.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하거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보조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아, 의원급이요? 네, 여기서 의원급이라는 조건이 중요합니다. 병원급 이상에서는 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아서요. 실제로 예전에 종합병원에서 간호조무사가 수술 중에 특정 보조 행위를 한 것이 무면허 의료 행위로 판결난 사례도 있었고요. 아, 그렇군요. 의원급에서는 상당히 많은 보조 업무가 가능할 수 있는데 병원급과는 차이가 크다는 점을 꼭 유의해야겠네요. 그럼 의원급에서 허용되는 진료 보조 행위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료들을 좀 보면 간단한 문진, 활력징후 측정, 일반적인 체열, 그리고 피하 근육 혈관 주사, 수술이나 처치 시 소독 보조 같은 행위들이 예시로 나옵니다. 여드름 압출 같은 경우도 의사의 지도 감독하에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네네. 하지만 한계도 분명히 있겠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건 아닐 테고요. 물론입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명시하듯이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행위, 그러니까 의사만이 할 수 있는 본질적인 의료 행위는 위임할 수 없습니다. 또 예를 들어 방사선사나 임상병리사 같은 다른 의료기사의 고유 업무 있잖아요. X선 촬영이나 심전도 검사 같은 거요. 이런 건 원칙적으로 간호조무사가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이게 실제 사례로 들어가면 더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허용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그 경계선에 있는 사례들을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몇 가지 좀 살펴보죠. 예를 들어서
물사마귀 제거 같은 경우는요, 비교적 위험도가 낮고 단순하다고 봐서 또 간호조무사의 숙련도를 고려해서 의사 지도하에 시술이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아, 물사마귀 제거는 가능 판례가 있군요. 네, 반면에 그 프로포폴 투여 같은 경우는 위험성이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의사가 직접 하거나 최소한 현장에서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아, 그건 당연히 그래야 할 것 같네요. 그럼 방사선 촬영은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 하셨는데 혹시 예외는 없나요? 원칙적으로는 불가합니다. 하지만 만약 실수로 한번 촬영했다면 형사 절차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서 행정 처분을 좀 감경받는 전략을 생각해 볼 수는 있다는 의견도 있긴 했습니다. 기소유예요. 네, 검사가 죄는 인정되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결정인데요. 이게 행정처분 수위를 낮추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심전도 검사는 어떤가요? 그 리드만 붙이는 건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것도 좀 논란이 있지만 보통 리드를 부착하거나 기기를 조작하는 행위 자체에도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봐서요. 간호조무사가 하기에는 어렵다는 해석이 좀 더 우세합니다. 그렇군요. 수술 보조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병원급 판례도 있고 또 모발 이식할 게 모낭 삽입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간호조무사가 한다면 문제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고요. 꽤 구체적이네요. 반면에 그 스프린트 처치 같은 경우는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와 감독이 있다면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다는 판례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위험도가 낮다고 본 거겠죠. 네네. 아, 그리고 물방울 리프팅 같은 초음파 시술은요. 기기 자체는 저위험이라도 간호조무사가 시술하고 비급여 진료비를 받으면 문제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와, 정말 복잡하고 사례별로 너무 다르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많지만 만약 무면허 의료 행위로 적발되면 그 책임은 상당히 무겁습니다.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이나 징역 같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요. 그와 별개로 의사면허 정지나 취소, 또 의료기관 업무 정지 같은 행정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헉, 처벌이 꽤 세네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예를 들어서 방사선 촬영을 지시했다면 면허 정지나 업무 정지 3개월, 미용 시술 지시 같은 경우는 자격 정지 15일 정도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예측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처벌이 해당 직원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고 들었는데요. 병원도 같이 책임지나요? 네, 맞습니다. 그게 바로 양벌 규정 때문입니다. 직원이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경우에 그 직원을 고용한 병원, 그러니까 의료법인이나 개설 의사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종합병원 수술보조 사건에서도 해당 의료법인이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되지만 형의 선고를 미루는 판결이죠. 아, 그렇군요. 결국 직원 한 명의 행위가 병원 전체의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거네요. 심지어 이게 부당 청구나 보험 사기 문제로까지 커질 수도 있다고요. 네, 맞아요. 그렇게 비화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처벌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겠군요. 다만 처벌 수위를 좀 낮출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아, 네,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 절차에서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면 행정처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그 X선 촬영 사례에서 기소유예를 받고 면허정지 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든 경우가 있었죠. 또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럼 혹시 정당 행위로 인정받아서 아예 처벌을 면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할까요? 네, 과거에 호스피스 병동에서 간호사가 사망진단서를 발급한 사건에서 정당행위로 무죄가 선고된 적이 있긴 한데요. 그건 정말 특수한 상황, 환자나 유족의 편의, 봉사 목적 이런 것들이 고려된 결과라서요. 일반적인 병의원 상황에 적용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역시 예방이 최선이겠네요. 개원하시는 원장님들, 또 이미 운영 중인 원장님들께서 어떤 점을 가장 유의해야 할까요? 가장 명심해야 할 것은 모든 법적 책임은 궁극적으로 병원을 개설한 원장님께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변호사님들도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법적 기준과 실제 현장에서의 관행 사이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인지하셔야 하고요. 네, 그렇죠. 관행대로 하다가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다른 병원도 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생각은 정말 위험합니다. 그런 관행은 법적 분쟁에서 아무런 방패가 되어주지 못해요. 관행이라는 말에 안주하면 안 되겠군요. 그렇다면 병원 내에서 직원들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또 관련 교육을 철저히 하는 것이 기본이겠군요. 그리고 시술이나 처치의 위험도를 고려해서 적절한 수준의 지시와 감독을 해야 하고요. 네, 그리고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모든 과정 있지 않습니까? 의사의 진찰 내용,
직원에게 내린 구체적인 지시, 또 어떻게 감독했는지 이런 것들을요, 진료기록부에 최대한 상세하고 충실하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아, 기록이요? 네, 이것이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원장님께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 의무를 다했다는 것을 입증할 가장 확실한 근거가 됩니다. 기록이 없으면 나중에 입증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네,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원장님들께서는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병원의 직원 업무 지시와 감독 시스템, 과연 객관적인 기준과 기록으로 잘 뒷받침되고 있는가? 정말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나는 법적으로 요구하는 상당한 주의와 감독 의무를 다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네 라고 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것, 그게 바로 가장 확실한 예방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메디라이트 TV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